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던 외국인이 매수세를 줄이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았습니다. 2,450선의 턱걸이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시장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수 조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챗봇 관련주의 뜨거운 열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FOMC를 전후로 분위기가 달라질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오브젠입니다. 금일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AI 챗 GPT 관련주들의 시세는 눈부신 하루가 또 이어졌는데요. 금일 데뷔한 오브젠 역시 AI 솔루션, 자동화 마케팅 솔루션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또 한번 어제 지난주 미래 나노텍에 이어서 소위 따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2대 주주인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향후 또 협업도 기대가 되는 만큼 향후 주가 추이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에 이어서 또 오브젠까지 신규 이 상장주들의 따상의 행렬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플리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주목해야 될 기업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서로 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챗 GPT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자사 통화 플랫폼을 통한 구축해 대화 데이터 수가 하루에 최초로 50만 건을 넘기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정말로 AI에 대한 열기가 뜨겁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챗봇용 대화 데이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해외 기업들의 이런 러브콜들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 그리고 플리토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새 증시에서 흥행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슈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M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죠. 대형주부터 시장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SM이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SM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도 앞으로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SM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중국 정부의 소비 활성화 행보에 탄력이 기대되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챗 GPT 열풍으로 글로벌 투자 키워드로 부각된 인공지능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연일 소비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 수도인 상하이는 전기차 보조금 6개월 연장, 소비 쿠폰 발행 등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한 32개 대책을 가동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호텔, 항공, 철강까지 소비 관련주의 탄력도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오픈 인공지능 챗 GPT가 출시 2달여 만에 전 세계 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양산하면서 인공지능이 글로벌 투자 화두로 떠올랐는데 국내 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도 전 국민이 AI 일상화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바스 AI, 플리토까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중국 소비 관련주부터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춘절 연휴 기간에 관광이나 오프라인 쇼핑몰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보복 소비의 신호탄이 이미 쏘아 올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도 굉장하다라고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내일 이제 구매 관리 지수라고 하는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이에 이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춘절 연휴 소비 활동 그리고 예상 PMI 지수부터 점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PM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영에서 내보내는 PMI와 그리고 차이신 PMI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관영은 바로 대기업들이나 국영기업을 대부분을 조사하는 PMI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신 같은 경우가 민간 기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혹은 민간 기업들을 향한 설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PMI가 4개월간 지금 계속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하회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부양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표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는 관영 PMI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서비스나 용역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관영 PMI의 특징인 국영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온기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PMI 수준은 기준선인 50 미만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좀 보이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PMI 지표상 아무래도 기준선인 50일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춘절 기간 지금 그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비해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활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곧 서비스에 대한 보복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이나 그 외 국가들이 겪었던 이런 보복 소비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PMI는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결론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유엔은 이제 중국이 1%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에 한국은 0.2%포인트 동반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이 한국 경제와는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반증인데 중국의 소비 활성화 행보가 이제 국내 산업계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저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용화 차장님? 네, 굉장히 큰 소비 대국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지금 계속 긴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GDP에서 소비가 그것도 내수죠.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수를 계속 죽여오는 코로나 정책을, 제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빗장이 조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작년 4분기부터는 사실상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빗장을 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경제 재개방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소비 심리 개선과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 같은 부분들도 소비재, 필수 소비재나 이런 부분들, 구매를 위한 대출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초과 저축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이 저축하고 있는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5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단위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성장률이 1% 하락했을 때 국내가 0.2% 같이 동반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이 중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내수 소비가 우리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내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K 쪽의 먹거리, K 푸드 같은 쪽들이 될 거예요.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거의 다 필수 소비재가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이런 쪽에서도 신약이라던가 이런 분야보다는 필수적으로 코로나 때 먹을 수밖에 없는 감기약이라던가 이런 쪽에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의약품, 기초적인 의약품들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 소비재가 먼저 움직이고 난 뒤에 그 뒤에 추가적인 소비 여력이 생겼을 때 다른 쪽들은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우선은 뭐 저축 금액 같은 경우에도 크고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이 뭐 중국의 소비를 또 불러 일으키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도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활동 재개가 원자재 가격을 다시 높여서 좀 수입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좀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조윤숙 센터장께 들어볼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연간 소비하는 대부분의 금속 광물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수요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번 대규모 소비를 진행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과거에 들썩였던 경험이 항상 투자자의 내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머릿속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입니다. 현재까지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소비는 일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내구재 소비라든지 기타 비싼 제품에 대한 소비는 아직까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그 외에도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게 되면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재고 수준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동률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아래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투기적 수요에서는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원자재는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소비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후에 각종 내구재 소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재, IT 등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서 가격 상승의 압박 논리보다는 오히려 원자재가 빠지지 않는 하방 논리로서 작용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간 좀 재고 부담으로 가지 못했던 섹터들에도 조금 이제 반가운 좀 기대감이 있는데, 반도체, 뭐 철강, 기계, 뭐 이런 원자료와 원재료 그리고 이제 중간재 섹터, 이제 과잉 재고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들 섹터의 중국발 훈풍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상원 차장께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작은 이미 됐다라고 보이는데 얼마나 가파르게 이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은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분야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이런 쪽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다 재고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산을 하지 않을 것 같던 삼성전자 이런 쪽들도 감산에 사실상 뛰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다른 문제가 나와요. 중국의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죠. 반도체법이라던가 중국 옥죄이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는 반도체 기술들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나왔던 뉴스 같은데요. 일본과 네덜란드 이런 쪽들도 지금 미국의 물결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들로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법에 의한 오히려 수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악조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철강이라던가 기계 이런 쪽들의 원재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다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은 세계철강협회가 올해 철강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조사를 했는데 1%가량 전년 대비해서 성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변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만큼 빠르게 폐기가 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피크아웃하면서 서로 간의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중국 쪽 철강 소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소비를 하는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자재 가격을 오히려 재고 소진과 더불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업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철강사들, 포스코홀딩스라던가 현대제철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계 쪽은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인프라 투자라던가 어떤 중동 국가들의 급증한 부에 따른 인프라 투자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 시황은 돌아선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계 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더 좋아질 요인들이 중국에서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부동산 쪽으로 다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쏟아지게 되면은 철강과 이제 기계에는 어쨌든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에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섹터들은 뭐 여전히 뭐 화장품 그리고 여행, 호텔 그리고 미디어까지 좀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눌리기는 했지만 섹터별로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외형 확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섹터별로 주목할 종목들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행 부분 그리고 화장품, 뭐 저가의 소비재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소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 화장품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먼저 올랐었던 것이죠. 시장은 바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지금 화장품이 좀 굉장히 빨리 올랐었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적들을 보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올랐던 점이 가장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시장에 반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개별적 이슈가 상당 부분 많이 작용하면서 중국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장에서도 좀 적용이 돼서 중국 시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종목들, 한국콜마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의 징동에서 계속적으로 OEM이나 ODM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담 글로벌 같은 이런 중국 소비재에서 브랜드랑 관계없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브랜드력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명품에 가까운 그런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지금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행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가 반드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진 않지만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5월 전에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하는 그런 효과가 호텔 신라라든지 면세점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국과 여러 가지 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도 IT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서비스 수요 말고도 각 지방성, 특히 상해시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전기 제품에 대한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IT에 대한 수요를 조금씩 살려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재고 부분에 대한 악성 물량을 떨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IT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핸드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핸드폰 소비가 많이 줄었었죠. 그 부분이 메이크업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전체 핸드폰 수요 판매량의 약 10% 정도 가까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기본적으로 많은 포지션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IT 내구재 소비대 등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 양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연말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면세점 관련주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는데 긍정적인 뷰를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챗 GPT 관련주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가나 싶게 계속해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36.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나뉘는데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은 주가는 선행을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7년까지 연평균 36% 성장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가파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화가 되는 것은 2030년에 우리가 전 분야에 걸쳐서 이 AI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I의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나온 개념이에요. 1940년대에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벌써 AI 로봇이 등장하는 시리즈를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라던가 영화에서 본 것들이 전부 다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우주 탐사라던가 치안, 가사, 의료 이런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이 이미 소설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게 현실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1956년에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 영화까지 됐죠. 거기에서까지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도 전부 다 AI가 적용이 되는 스토리들이 이미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6년 3월에 구글의 딥마인드인 AI 알파고죠. 이세돌 9단을 꺾었어요. 이게 AI의 무서운 점이 딥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딥러닝으로 자가학습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3일 만에 바둑을 전혀 모르던 AI가 일반인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세돌까지 꺾는 그런 자가학습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가 AI가 이제 사용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제 발전이 없을 정도로 AI는 중요성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면서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정부도 챗 GPT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모든 정책 중에서 최우선에 두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전 국민의 AI 일상화 프로젝트로 7,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좀 뻗칠지 한번 센터장님께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7천억에 가까운 큰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 그 뉴스 보도상에서 나온 결과로는 AI 로봇이나 의료 AI, 즉 시장에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조금 낮은 AI를 먼저 좀 지원을 하게 되면서 AI가 사용되는 것들을 조금 저변을 넓혀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AI 컴퓨팅 그리고 신경망 처리 같은 하드웨어 부분이죠. AI가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계속적으로 딥러닝이라든지 자가학습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컴퓨팅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한다라는 점이 반도체 기초 체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꽤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부분이 어느 정도 커져갈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이 오픈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장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업체가 과연 누굴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중에서 가장 지금 겁을 내는 업체가 바로 구글이죠. 구글이 비상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구글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검색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색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 구글만 올리는 시장이 약 200조 원 정도 가량 매출이 나오게 됐죠. 이 200조 원만 매출을 대체하게 된다 그래도 이 오픈 AI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검색 시장 외에도 산업 생태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이긴 하지만 200조의 몇 배나 되는 시장은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열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봇 인공지능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다양한 솔루션 업체, AI 반도체 분야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챗봇 GPT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대장주로 떠오른 몇 종목들이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장님? 네. 일단 직접적으로 똑같이 AI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라는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AI 빅데이터 솔루션을 수행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은 범용으로 쓰일 수 있고 산업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초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초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솔트룩스의 향후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결국에는 올해 루시아라는 AI 챗봇을 출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AI 챗봇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죠. 음성인식 쪽의 강자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속도와 아무리 빨리 1000타, 막 1500타 치는 분이라도 결국에는 타자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음성 인식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되겠죠. 음성인식 솔루션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고요. 원천 기술을 특히나 특허로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기술적인 해자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음원 관련주 이런 쪽들도 AI랑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 기업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트윈 음원 그리고 진짜 가수와 버추얼 가수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쪽들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인간과 AI 휴먼 이런 쪽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턴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고요. AI 아바타와 AI 휴먼인 M2 이런 쪽들 결국에는 가상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좀 서글픈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연예인 이런 직업, 배우 같은 직업들도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은 더 깊게 넓게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워크와 라이프 이런 쪽들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대 주주가 SK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챗봇을 출시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SK텔레콤이라는 대주주가 통신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런 개발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보 같은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교육용 로봇에 좀 특화가 돼 있는데 결국 이런 쪽들도 교육 쪽에서 코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주목을 받은 챗봇 관련주 정말 뭐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급격하게 오른 상승세의 이익 실현 시점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직 이제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사실 뭐 좀 샀어야 됐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살까 내일이라도 살까 이렇게 좀 매수 시점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매매 시점을 어떻게 좀 잡아 나가는 게 효과적일지 주목하시는 기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없었던 파괴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쉽게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신규 투자자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광할 때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옥석거리기는 반드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같이 키 맞추게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센티멘트가 가장 좋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정 기간을 노려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하는 구간, 오늘도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까지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터넷이 생기게 되면서 검색 엔진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구글에 종속이 될 정도로 상당히 구글이 전 세계 파일을 다 차지하게 됐었는데요. 결국 새로운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 간의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 혹은 두 업체만 남게 되는 그런 파이널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 특히 대장주 위주로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종목별로는 조금 굉장히 좀 많은 산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의료 쪽에선 루닉 같은 경우,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대형주인 네이버 같은 경우를 두고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편한 선택이 아닐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루닛 그리고 네이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없던 섹터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2023년 주도주로 기대되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미래 가치와 이익 가시화 구간 사이에서 기간별로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시고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림 로봇 보이고요. 리튬 관련주로 동반 강세를 보인 하이드로 리튬과 금양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챗 GTP 신드롬 수혜주인 셀바스 AI와 솔트룩스, 그리고 미래 나노텍, 지니뮤직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지니뮤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로봇 대장주로 올라서며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후 8만 원대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한 끝에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가 수산화 리튬을 국내 시장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12%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니뮤직 보시죠. 구글이 문자를 음악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음원 매출 급성장으로 이익 성장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3%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하며 파죽 지세를 보였던 주가가 8만 원대 돌파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둔 두산의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레인보우가 기술 경쟁력도 있고 또 삼성의 투자가 더해진 시너지도 있지만 이 현재 주가를 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난 3일이었죠. 삼성전자가 590억, 지분 10.2%를 투자를 하면서부터 벌써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국내를 대표하는 로봇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같이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감속기라든지 구동기와 같은 그 핵심 부품을 내재화함으로써 원가 경쟁력도 갖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로봇이야 뭐 꾸준하게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뭐 임금이나 저출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또 산업군으로서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주가가 그러한 성장성보다도 너무 좀 가파르게 좀 반영한 측면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뭐 우리가 앞서서도 뭐 AI 챗 GPT 관련된 얘기 하셨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은 역시 절대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또 요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더라도 뭐 저는 큰 폭의 조정은 좀 없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AI 관련주 그 매매도 고민을 해봤지만 현 시점에서 로봇주도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이익 실현을, 또 신규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참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뭐 그래도 제가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좀 하나의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역시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 텐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지분을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한 리스크는 좀 해소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3일이었죠.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내지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차적으로 짧게 한 7만 5천 원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좀 삼으면서 추후 반등을 한다면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좀 분할 매도도 하면서 차익 실현, 일정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이 단순 지분 투자를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삼성도 로봇에 진심인 만큼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 혹은 협업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기회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드로 리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의 그 수산화 리튬 공급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양, 미래 나노텍 등 리튬 관련주들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하이드로 리튬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24일 날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의 역시 중국의 생산 비중이 수입 비중이 88%라고 합니다. 이게 재작년보다 또 4.1% 증가하는 이런 추세고요. 미국 IRA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는 광물 40%를 더 사야 되고 2027년에는 80%를 북미나 그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모회사 리튬 플러스가 국내 이제 모 업체에 600kg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리튬 플러스라든지 공급한 회사가 모두 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또 이제 어느 정도 공급 그 기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시는 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눈으로 확인은 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작년 12월부터 수산화 리튬 그 초도 물량을 생산을 성공을 해서 국내 업체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뭐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업체들로, 그러니까 공시가 가능한 업체들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급 계약이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강한 그런 또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지난 11월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시가 가능한 회사로서의 공급 계약 그리고 현재는 이제 1공장 가동 중에 있는데 이 공장은 이제 연산 5만 톤 규모의 큰 이런 대형 공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까지 무난하게 연결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상승 포텐은 좀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리튬 가격과 좀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만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수와 함께 강한 모습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3만 원 지난번 고점 두 번을 찍었던 고점대의 돌파 여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그 가정들이 현실화된다면 충분히 좀 돌파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저점은 최근 저점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과 또 추가 공급 계약 공시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니뮤직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음원 매출 성장세로 주목받던 주가가 구글의 음악 관련 인공지능 개발 소식이 더해지면서 탄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소식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향후 지니뮤직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이제 오늘 구글이 이제 AI 연구팀이 이제 뮤직 LM이라는 그런 논문을 그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음악으로 바꿔주고 또 멜로디를 다른 악기로 변환하는 그런 전반적 음악 생성 기능의 AI라고 하는데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용화되기까지에는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항상 시장이 이렇게 이성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AI가 최근에 막 부각이 되고 있어서 동반돼서 추가적으로 뭐 이걸로 인해서 상승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실은 사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물론 지니뮤직이 최근 들어서 실적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음원 매출이 크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팝 인기와 더불어서 음반보다는 음원 쪽으로 판매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분명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좀 놀랐어요. 새해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하루만 빼놓고지만 사실 오늘 하루 오른 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음원 쪽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회복이었죠. 사실 회복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물론 다른 국내 K 컨텐츠 관련해서는 음원주들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니뮤직과 NH벅스가 그래도 작년은 실적 개선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이런 K 컨텐츠 관련된 후발 업체로서의 그래도 강세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고점을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대 1차적인 지지가 기대가 되고 밑으로는 이제 4,100원 급등 이전 수준도 2차적인 지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400원 제가 저항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지니뮤직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펀더멘탈보다 미래 가치에 기대어 오르는 구간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시면서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윤석 센터장님의 종목 페노션부터 살펴볼 텐데 해운 업황이 아직까지 좀 돌아서지는 못한 것 같은데 페노션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세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돌아서지 못했던 데 가장 큰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페노션은 우선 벌크, 탱커, 컨테이너 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해운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벌크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포지션 차지가 약 80% 수준으로 대부분 벌크선에서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대부분 벌크선에서 상당히 많이 부분을 벌어들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크선은 대부분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정형화되어 있지 않던 어떤 물건을 실어나가는 것이 바로 벌크선이죠. 대부분이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중국의 서비스 수요의 폭발이었죠. 그 다음 폭발하는 것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원자재가 사용이 되고 바로 제조업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더군다나 재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서 신규 원자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반드시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페노션 같은 경우가 이런 벌크선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이런 벌크선에 대한 가격 지표는 바로 BDI로 표현이 됩니다. 이 BDI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바로 실물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상 보게 되면 춘절을 전후해서 BDI가 바닥을 치게 되고 각종 근로자들이나 생산시설들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BDI 수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BDI 저점은 춘절 근처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BDI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페노션은 당연히 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시장에서 선점을 하면서 페노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중국하고 호주가 계속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재개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중국하고 호주는 바로 원재료를 나누는 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하반기까지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과열차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살리기 전략은 원자재를 급속도로 소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벌크선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 페노션으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벌크 쪽에서 이제 좀 그 매출을 좀 더 늘려볼 수 있는데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들어가 있자라는 말씀이신데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은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최근의 가격 전략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쉽사리 진입 시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래량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큰 게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가격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는 상당 부분 조정을 마무리되고 5,800원 선 부근부터 6,000원 사이는 매수 가격이라는 것을 저희는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5,8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에서 분할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당 부분 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BDI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피크를 언제 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BDI가 올랐던 그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500원 수준까지 BDI가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1차 목표가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5,400원에서 5,200원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바코 가지고 오셨는데 1월 초에 김성준 부장님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매력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서 장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3분기까지 봤을 때는 OLED 장비, 디스플레이 쪽이죠. 이런 쪽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매출 비중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일단 수주 잔고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점점 늘어나면서 올해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의 수주가 디스플레이 쪽의 수주 잔고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디스플레이보다는 2차 전지 쪽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상반기 매출액이 460억이었는데 4분기에만 800억 수준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일단 수주 잔고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로는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수주 잔고는 2차 전지의 부분과 더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 그동안에 막혀왔었던 61선 마지막 이평선이었죠. 일봉상 마지막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거래량도 증가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뭐 투자 동향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투신과 외국인이 양매수 3억가량씩 하면서 거래량도 44만 4천 주, 최근에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에는 일단 61선을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1선 기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14,000원 정도 중반대, 그렇게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혹시나 수급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21선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13,000 중반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명확합니다. 일봉상에서 정말로 윗골이 굉장히 지리하게 달렸던 11월 달의 가격이었죠. 17,500원 정도였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자리는 명확합니다. 2021년 1월에 갔었던 자리, 쌍 고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17,0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사용관 차장께서 그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짧게 저희 좀 점검 좀 받아볼까요? 네, 딱 한마디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 말씀드릴 때 했었던 엔비디아, 그쪽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AI에는 필수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좀 만나봤습니다. 페노션 그리고 아바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저희가 좀 인사를 드려볼 텐데 방송 중에서 챙겨보지 못하신 내용들은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트 전략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세워보시고요. 오늘은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